메가더와 아이젠하워 앤드 프리버드 7. 어제는 TVN 벌거벗은 세계사 본방일이었는데요. 이번에 방영한 벌거벗은 세계사 76회는 전쟁 영웅 메가더 vs 아이젠하워의 엇갈린 운명란 주제로 제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을 대표했던 장군들이자 오성 장군 원수까지 오른 군인 끝판왕들이면서 그 끝은 판이하게 달랐던 두 인물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벌거벗은 세계사 76회 더글라스 메가더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두 전쟁 영웅의 각고 다른 이야기에 대해 전해볼까 합니다. 먼저 소개된 인물은 더글라스 메가더인데요. 우리에게는 아마도 제2차 세계대전보다 6.25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당시 전황을 일거에 뒤집었던 인천 상륙작전을 입안하고 진행한 인물로 더 친숙할 텐데요. 1880년 미국 아칸소 주 리틀록 출신의 더글라스 메가더는 명문 군인 집안 출신으로 그야말로 엘리트 오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해 수석 졸업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 최초로 참전한 육군 사단인 레인보우 사단의 수석 참모로 활약했으며 이때의 공로로 대령으로 진급했고 이후 1918년 38살이라는 젊은 나이의 준장으로 진급해 장군 반열에 입성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간의 메가더는 뛰어난 활약으로 수훈십 자훈장, 은성무 공훈장 등을 포함해 19개의 훈장을 받았으며 이후 1919년 39살의 나이로 최연소 미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했으며 최연소 육군소장, 최연소 육군대장 등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면서 미육군의 거물 장성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이날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메가더는 쇼맨십이 뛰어났으나 상당히 독선적이고 오만한 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거침없는 승승장구의 행보는 그의 그러한 면면이 더 심화되게 만들었지 싶기도 하네요. 삼국지로 비유하면 관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히읗히읗. 그러나 호사다 말하고 메가더의 성공가도에 큰 제동이 걸리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보너스 군대 진압 사건입니다. 1932년 경제대공황의 시기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퇴역한 군인 2만 5천여 명이 미지급한 보너스 지급을 요구하면서 워싱턴에 모여 시위를 하면서 일어났는데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허버트 후보는 시위가 심화되자 연방군을 동원해 메가더 대장에게 이를 평화적으로 진압할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메가더는 그들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후술할 또 다른 주인공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소령의 반대를 묵살하고 조지 패튼 소령에게 명해 강경 진압을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여러 사망자가 발생하고 1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태는 심화됐고 이로 인해 여론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새로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나비 효과를 낳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당시 메가더가 생각했던 공산주의 세력 개입과 달리 당시 시위대의 94% 이상은 진짜 퇴역군인들과 그 가족들이었다고 하니 주변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는 메가더의 독선적인 면이 잘 드러난 사건이 아니었나 싶네요. 무튼 이후 메가더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군예산 삭감 제안을 하자 이를 격렬하게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메가더는 군 최고통 수권자이기도 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우리가 다음 전쟁의 패전에 미국 청년의 배에 적의 총검이 꽂히고 적의 군합발이 그의 목을 짓누를 때 그가 저주하며 내뱉는 이름이 메가더가 루즈벨트일 것이다라는 과한 언사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전임 후보 대통령과 관련한 보너스 군대 사건도 그렇고 당연히 메가더는 대통령에게 위험인물로 낙인이 찍힐만 했고 당초 최연소 대장이 된 것은 소장에서 참모총장직을 맡게 되면서 진급한 것이었고 그가 참모총장직이 끝나게 되면서
계급이 다시 소장으로 강등되게 됐는데요. 당연하게도 이는 메가더의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를 내는 일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기회가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과거 미국의 식민지에서 미국의 승인하에 독립 준비를 하고 있던 필리핀 자치령에서 메가더에게 필리핀 군대 창설에 도움을 달라 요청했고 소장 계급 강등에 불만이 있던 메가더가 불안했던 루즈벨트 대통령 모두 동상이몽으로 이를 수락하면서 메가더는 필리핀으로 떠나 그곳에서 필리핀 육군 원수의 직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무튼 이때 그가 데려갔던 참모가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1890년 미국 텍사스주 데니슨 출신의 아이젠하워는 독일계 스위스 이민자 출신으로 명문 군인가 출신의 메가더와는 출발부터가 달랐는데요. 게다가 항상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능력자 메가더와 달리 아이젠하워는 비록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했으나 3수 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던 메가더와 달리 진급이 늦어 자신보다 10살 위였던 메가더가 육군대장이던 시점에도 만년소령으로 있었다고 하죠. 이러한 아이젠하워가 진급을 한 때는 상술했듯 메가더가 그를 필리핀의 부관으로 데려간 후인 1936년으로 15년 만에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평범한 군인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평시였다면 그랬겠지만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난세를 만나 아이젠하워는 그야말로 영웅이 됩니다. 아이젠하워의 능력은 무엇보다 조직 관리 능력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타협점을 찾으며 최선의 목표로 나가게 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으며 성격적으로도 좋아 많은 이들에게 인망을 얻었다고 하죠. 일신의 능력은 뛰어나나 독선적인 메가더와는 상반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제2차 세계대전은 메가더와 아이젠하워 두 사람 모두에게 전환점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메가더의 경우 미군이 아닌 필리핀 육군의 원수로 그렇게 마무리할 군 커리어가 다시 재기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감행하면서 태평양 전선이 확전됐고 이에 루즈벨트는 필리핀에 있던 메가더를 소환해 극동군 미 육군 사령관으로 복귀시켜 메가더는 미 육군 대장으로 다시 컴백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필리핀 공세를 막아내진 못했고 미 정부는 고위 장성인 메가더가 포로로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호주로 후퇴하라 명령했으며 메가더는 결국 호주로 탈출하는데요. 이때도 그 특유의 쇼맨십과 연설로 지금도 회자되는 I came through and I shall return. 나는 여기에 왔고 나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그리고 이후 메가더는 남서 태평양 지역 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돼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태평양 전역에서 싸웠으며 일명 개구리 뜀뛰기 작전을 통해 필리핀을 수복하는데 성공하면서 과거 자신이 한 말을 지켜냈죠. 이후 메가더는 1944년 미 육군에서 두 번째로 미군 전체에서 네 번째로 원수 계급으로 진급했으며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 이후 미군 전함 미주리호에서 정식으로 일본의 항복을 받았고 연합군총사령부 GHQ 최고 사령관으로 도쿄에 주둔하면서 일본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면서 푸른 눈의 쇼군으로 불렸다고도 하죠. 아이젠하워 역시 필리핀에서 메가더의 부관 시절을 지나면서 뒤늦게 재능을 인정받으면서 고속 승진의 가도를 달렸다고 하는데요. 1941년 준장으로 진급하면서 별을 다른 아이젠하워는 1년 뒤인 1942년에는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의 미군 총사령관으로 부임했으며 이듬해인 1943년에는 대장 진급과 더불어 유럽 전선 연합원 정군 총사령관으로 진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듬해인 1944년 12월 20일에는 더글라스 메가더보다 이틀 늦게 미 육군 원수 계급을 달게 됐죠. 그만큼 그가 대국을 보는 식견이 있었고 여러 개성 넘치는 장군들 간을 조율하면서 전쟁을 이끌었으며
그만큼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누구나 그를 보면 다 팬이 된다고 할 정도로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다고 하며 상술했듯 뛰어난 분쟁 조율 능력으로 자기보다 군번이 빠른 장군들을 잘 이끌면서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의 승리를 이끌어낸 인물이 바로 아이젠하워였죠.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군인으로서 정점을 찍었던 맥아더와 아이젠하워는 이후 상반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맥아더의 경우 1950년 6월 25일 발발했던 한국 전쟁에서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참전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는 등 다시금 승승장구의 가도를 달리나 여전히 독단적인 성격으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과 갈등을 빚었으며 제3차 세계대전을 불사하며 트루먼 행정부의 의도와 달리 전쟁의 확전을 주장했기에 결국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정격 해임되면서 그의 커리어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 맥아더는 미국을 떠난 지 14년 만인 1951년 미국으로 돌아와 미 의회에서 은퇴연설을 가졌었는데요. 역시나 이때도 올드 솔저즈 네버 다이데이 저스트 페이드 어이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반면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의 직위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더글라스 맥아더를 해임했던 해리 트루먼의 다음 대통령이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엘리트 오브 엘리트로서 승승장구했으나 말년이 다소 쓸쓸했던 맥아더와 달리 아이젠하워는 대기만 성형의 인물로 미국의 대통령의 직위를 수행했고 그것도 좋은 대통령으로 지금도 평가되고 있다고 하죠. 물론 모든 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텐데요. 카리스마의 맥아더와 포용의 아이젠하워는 서로 다른 성질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들이기도 했고 꼭 무엇이 더 옳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나라는 틀에 고정돼 경직되면 어느 리더십이든 결국 리더십이 아니게 될 것임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맥아더와 아이젠하워 이수영. 트루먼의 퇴임 시 지지율은 닉슨 다음으로 낮은 22%였으나 역사가들은 6번째로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어느 쪽일까요? 82일간 부통령이던 그는 루즈벨트의 뇌출혈로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루즈벨트와 친밀하게 전쟁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석 달 만에 전쟁을 끝낼 방법인 원자폭탄을 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첩보로 보건대 일본은 천황제 유지를 하며 항복하겠다고 했으나 미국도 소련도 답하지 않았고 얄타 회담에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받습니다. 결국 원자폭탄을 쓰고 9월 2일에 정식 항복을 합니다. 아이젠하워 등 군 장성은 원자탄 사용을 불필요하다며 반대했습니다. 당시 육군 장관 스팀스는 일반 공습 사상자가 더 많으나 공포심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사무라이 정신으로 명예로운 항복을 원했고 히로히토 일왕의 항복 선언으로 전쟁이 끝난 바로 볼 때 원자탄을 쓰지 않았으면 얼마나 전쟁이 길어지고 사상자가 더 늘었을지 모르는 일 같다네요. 1차 대전 이후 인플레가 심해서 2차 대전 이후도 걱정이었습니다. 군인이 민간으로 돌아오고 정부 지출을 갑자기 줄이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기업이 혼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경제는 화랑이었습니다. 군 시설로 쓰던 공장은 민간으로 잘 돌아갔고 제대 군인은 일자리 찾아갔으며 대신 여성 근로자는 다시 주부로 돌아갔습니다. 1940년대 자동차 생산량 23이 1946년에만 팔릴 정도였습니다. 이에 기업세를 올려서 정부 빚을 줄여나가는데요. 세율이 올라도 애국심으로 불만이 없습니다. 케인즈 이론에 따라 불황의 지출 늘리고 세율 낮추고 호황의 세율 올려서 빚을 갚는 게 통했어요. 1980년대부터는 되지 않았지만요. 엉클 조 스탈린은 매력이 있어 루즈벨트는 그에게 빠집니다. 그는 소련 보전에만 목적이 있으니 그 외에 평화와 민주주의에 노력할 거라며
동유럽에 자유선거를 치르게 하겠다는 얄타 회담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그건 깨졌어요. 트루먼도 마찬가지로 스탈린에게 빠져 그를 믿었으나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946년 2월 주소련 외교관 조지 캐넌은 5,300단어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진영으로 갈릴 것이라는 긴 전보를 보냈고 처칠은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다는 연설을 합니다. 지난 200년간 최강국이었던 영국은 파산 상태라 이제는 그 역할을 못하며 터키, 그리스 원조도 포기합니다. 이때 트루먼은 미국은 자유를 추구하는 이들을 지지하겠다는 연설을 하며 이후 70년간 미 외교 정책의 기조가 되는 트루먼 독트린을 만듭니다. 이에 독일 재건 계획도 세우고요. 1944년 미 재무장관 모르겐타우는 독일의 산업을 파괴하고 농경국으로 만들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괴벨스가 독일을 감자밭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선동했는데요. 미 내부에서도 더 싸울 명분을 주는 거라며 그 주장에는 반대했습니다. 전후 공산주의의 위협이 독일의 재무장보다 더 커지자 1차 대전 이후 상황도 알고 있던 허버트 후버를 보내서 파악하게 하는데요. 유럽 경제가 독일과 얽혀 있으니 독일을 살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국무장관 마셜의 이름을 딴 마셜 플랜이 가동되어 유럽 각국에 돈을 빌려주는데요. 소련과 동유럽에도 제안했으나 유고슬라비아만 받아들입니다. 이 플랜은 서독이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포츠담 회담의 결과로 독일은 4개국이 나눠서 관리하는데요. 소련 쪽은 결국 동독으로 미영프가 관리하던 곳은 서독으로 나뉘게 됩니다. 동독 속 서베를린의 수도와 도로, 차단시키자 벌린 엘리푸트, 베를린 공수작전을 11개월간 운영합니다. 결국 1949년 5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자랑으로만 끝나고 소련은 굴욕적으로 굴복합니다. 1949년 4월에는 NATO가 결성됩니다. 그 전에 유럽 각국이 불가침 조약을 맺다가 트루먼 독트린의 일환으로 다 합쳐진 거였습니다. 유엔의 무용함을 그때 깨닫기도 했고요. 상임위 사국이 동의해야 유엔이 개입하는데요. 2차 대전 이후 전쟁을 막기 위해 모두 동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련이 그러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거든요. 1949년 9월 소련이 핵실험도 성공해 미국은 놀랍니다. 유엔이 최근 힘이 빠졌나 했는데 이때부터 쓸모가 없어지기 시작했군요. 상임위 사국은 왜 고정불변이어서 그런 건지. 이것도 다툼을 없애려고 고정시켜둔 거였을까요? 10월에는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 국가 피펄즈 리퍼블럭 어브 차이너를 세워 놀래킵니다. 차이니즈 내셔널리스트 리퍼블럭 어브 차이너 중국 국민당이 미국 지원하에 싸웠으나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트루먼의 무능력 때문이라지만 실은 국민당이 친미라서 내전에서 진 거였습니다. 친미인데 잘 살고 있는 건 우리나라뿐인 것 같습니다. 국무장관 딘 에친스는 NSC-68 백서에서 구질서는 무너졌고 미소 양국이 새롭게 등장했다며 서로 분리도 해야 하지만 정치, 군사적으로 압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당연한 건데 미국 책에서 이런 문장을 찾으니 반갑네요. As brutal arc fire, 저펜 컨스크립티드 헌드러즈 어브 사우전즈 어브 코리언즈. 두링 월드워, II as 솔저즈, 레이버즈, 언드 컴퍼트 위먼 어사인드 투 더 제퍼니즈 밀러테리. 2차 대전 중 미국이 원자탄을 떨어뜨린 이틀 후 러시아가 일본에 전쟁을 선포하고 항복 전날인 814에 식민지 조선을 침략하면서 전후 대처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끼어들기 기술이네요. 소련이 관리하던 북과 미국이 관리하던 남은 선거에 실패하고 분단국으로 남겨졌다가 6.25가 터집니다. 메가더가 서울을 수복하고 진군하는데 중국은 38선을 넘으면 개입하겠다고 합니다. 메가더는 계속 북진하여 중공군에게 당하다가 핵을 쓰자고 하다가 경질당합니다. 2차 대전과 베트남전 사이에서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라는데요. 교훈 셋을 남깁니다.
중국의 인력과 소련의 핵이 있으니 무제한 전쟁은 불가능하다. 군 지휘는 민간인이 할 필요가 있다. 국회 동의 없이 치안 활동을 목적으로 한 군 파견이 일상화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동남아, 중동에도 트루먼은 관여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를 100년간 식민지로 삼고 있던 프랑스. 루즈벨트는 식민지가 자원을 약탈하고 보상은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베트남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호치민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게릴라로 2차 대전에서 활약합니다. 일본이 패망하자 독립을 선언하나 트루먼은 호응하지 않습니다. 과거 1차 대전 이후 우드로 윌슨이 그랬듯이요. 트루먼은 유럽과 일본에만 관심이 있었대요. 유럽에는 마셜 플랜을 했고 일본에다가는 뭘 한 거지요? 베트남 독립에 호응하지 않고 프랑스가 다시 돌아와 지배합니다. 이후 남북으로 갈렸다가 20년간 베트남전이 벌어지고요. 이후 이야기는 케네디 때 다시 나오겠지요. 갑자기 베트남 역사가 나오네요. 1897년 테오도르 헤르즐이 팔레스타인에 유대 왕국을 세우자는 시오니스트 회의를 엽니다. 1차 대전에서 오스만이 패전한 뒤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영국이 유대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벨푸어 선언을 했으나 아랍의 반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점령이 끝나는 날 이스라엘은 독립선언을 하고 트루먼은 그걸 인정합니다. 미 국무장관 조지 마셜은 분쟁도 계속되고 석유 생산에도 위험이 있으니 반대했는데요. 소련이 먼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영향력 확대할까봐 찬성하는 쪽이 다수였습니다. 트루먼은 일기에 유대인은 이기적이고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반감을 표하기도 했어요. 갑자기 또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데 너무 압축적이지만 얼마 전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봐서 대충 이해는 했어요. 일본 패망 이틀 뒤 트루먼은 전후 미국을 위해 뉴딜과 헬스케어를 확장하는 법안을 냈으나 반대에 부딪힙니다. 고용법 등 일부만 개정이 되었고 전쟁 중에 큰 기여를 한 흑인을 위해 공무원 조직의 인종, 차별을 없애는 걸로 시민권법을 개정합니다. 1948년 본인도 기대하지 않은 재임에 성공한 트루먼은 FAIRD를 추진합니다. 1949년 최저시급을 0.4달러에서 0.75달러로 올려버터 1파운드 사기 위해 1시간만 일해도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가장 큰 상승률이었으며 학자들은 인플레를 경계했으나 내수 진작으로 GDP가 8.7%나 성장합니다. 유나이티드 오토 워커즈는 GM과 디트로이트 조약을 맺어 휴가와 복지를 늘리는 대신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는 포드 등 다른 회사로도 퍼져 이후 25년간 중산층의 수입이 상승합니다. 헬스케어는 트루먼을 가장 괴롭힌 사안이었습니다. 트루먼은 1. 의사 배치가 불균형하다. 2. 공공보건과 모자. 건강 증진이 필요하다. 3. 리서치가 부족하다. 4. 높은 의료비. 5. 병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헬스케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 2, 3은 모두 동의하는 바여서 하스피털 서베이 언드 컨스트럭션 액트 1946으로 연방병원을 세우고 공익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무료나 저가에 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4, 5항목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예산을 4%만 늘리자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선택을 늘리는 거라고 했지만 AMA의 반대로 법안도 내지 못했습니다. AMA, 어메리컨 메디컬 어소시에이션과 최초의 홍보회사인 휘테커와 백스터의 캠프 AIGNS 잉크. 고용에서 반대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이 회사는 공격이 최선이라며 미국적으로 사설보험에 가입하라 강제로 모두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건 공산주의다. 트루먼은 모스크바 말을 듣는다는 식으로 홍보합니다. 메카시즘이 시작할 때라서 이 홍보는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개입하라 치면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았냐는데 시작점은 이때부터였네요. 트루먼의 지지율은 재임 취임 시 70%였으나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추락합니다.
성질머리가 있어서 딸의 연주를 혹평한 비평가에게 한번 만나자며 만날 때에 새 코와 멍에 붙일 고기가 필요할 거라고 백악관 편지지에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큰 세 가지를 잘해서 6위 정도로 평가받습니다. 2차 대전 후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의 부흥을 도와서 우방으로 만들었고 공산주의가 퍼지지 않게 서유럽과 한국에서 대처했으며 메가더를 경질함으로써 원자탄을 한번 쓰기는 했지만 다시는 원자탄을 쓰지 않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트루먼은 어쩌다 루즈벨트 뒤를 이어서 불필요하게 원자탄을 쓴 게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는데요. 잘한 게 맞네요. 잘했다고 인정받았으니 재임에도 성공한 거겠지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1953-1961 트럼프가 외치던 MAGA는 언제를 향한 걸까요? 저자는 1950년대 아이젠하워, 아이크를 기억하는 세대에게 호소하는 문구라고 생각한답니다. 2차 대전 승리 후 미국이 자유세계의 리더가 되었으며 소아마비도 정복하고 존 웨인의 영화를 보던 그때를요. 미국은 2차 대전 후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점령했으나 중요치 않다고 발을 빼려던 때 한국전이 발발했습니다. 아이크 당선되면 명예롭게 한국전 끝내겠다는 공약으로 당선이 되었으나 힘든 조율을 거쳐 겨우 휴전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중공군을 이기려면 큰 게 있어야겠다며 핵무기를 설치했다는데요. 이건 1991년이 되어서야 철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설치된 적이 있었다고요. 이후 다른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대전을 이번 겪은 아이크는 전쟁을 혐오해 억제하는 쪽이었습니다. 1954년 베트남에 개입해달라는 프랑스의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누구도 못 이기는 전장이라고 적었었다네요. 그리고 미국은 나중에 한국 휴전도 아이크가 떠난 후에는 불안정한 상태였대요.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에는 안정적인 한국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집트의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를 점유했을 때에도 소련의 헝가리 침공도 그냥 인내하여 한국 전쟁 후 그의 임기 중 전사자 1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깁니다. 아이크 취임 후 6주 후 스탈린 죽자 이걸 계기로 미소 간의 긴장을 늦추자는 연설을 합니다. 무기 대신 학교와 병원을 지으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건가 하면서요. 그러나 나폴레옹 등의 외침을 겪은 소련은 군비 경쟁을 가속화합니다. 1949년 소련 핵실험이 성공하자 9개월 후 미국은 수소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1957 스푸트니크호가 발사되자 미국은 예산 10%를 국방비로 쓰기에 이릅니다. 아이크는 이 경쟁이 소용없다고 판단합니다. 임기 말에 몰래 정찰해보니 소련의 능력이 형편없었던 거지요. 미소 핵무기 보유량이 1만 8천기 마이너스 1600기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이미 큰 산업이 된 국방 아이크는 떠나면서 군사복합체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나만큼 군을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없다면 시니어 보호하소서라고 일기에 쓸 정도였습니다. 아이크 이후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며 65천 명 전사자를 냈습니다. 이런 전쟁에 개입을 하지 않는 걸 트럼프가 선호하는 거로군요. 다만 분쟁을 적당한 선에서 조정 정도는 해주면 좋겠네요. 50년 2월 상원의원 조셉 메카시는 공산당 리스트를 갖고 있다며 메카시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소련 스파이 나오던 때라 금방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얄타 회담 참가하고 유엔 헌장도 썼던 엘저 히스가 스파이로 밝혀졌고 맨해튼 프로젝트에도 스파이 클라우스 푹스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메카시는 국정운영 청문회를 하며 불러다가 스파이냐를 묻는데요. 찰리 채플린처럼 미국을 떠나거나 에드워드 로빈슨처럼 협조했습니다. 공포는 퍼져 소아마비 백신은 사람들을 몰살시키려는 공산당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고 로빈훗이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이크는 메카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우회적인 방법으로 군 청문회가 생중계되도록 합니다. 메카시가 훈장을 받은 장군을 스파이냐고 다그치고 왜 답을 못하냐
군복이 부끄럽다 몰아붙이니 너무했다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결국 메카시는 징계를 받고는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으니 총사령관도 했나 봅니다.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가 패배하자 아이크는 도미노처럼 공산주의가 호주까지 퍼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젠하워 독트린으로 중동, 아프간 등에서 소련과 중국의 개입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결국 자본주의를 넘지 못했습니다. 아이크에게 흠잡을 것은 비밀 작전이었습니다. 1908년 영국이 이란에서 처음 석유를 찾아냅니다. 영국은 이란에 조금의 로열티만 주고서 개발을 진행했는데요. 1951년 사우디가 미국에게 반절의 로열티를 요구합니다. 이란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반절을 요구하나 영국은 거부합니다. 이때 이란의 총리가 된 모하마드 모사데크는 석유 기업을 국유화해버립니다. 이에 영국은 이란이 공산화되려고 한다며 기업 하나 국유화되었을 뿐인데요. 미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미국은 쿠데타를 지원해 모사데크를 끌어내고 이전 샤의 아들 모하마드 레자 정권을 세웁니다. 칭미 세속화에 지쳤던 1979년 호메이니가 집권하며 신정체제가 되고 미국을 그레이트 사탄이라고 칭합니다. 사탄 맞는 것 같은데요. 외교와 전쟁 사이에서 비밀작전이라는 제3의 길로 이후에도 과테말라, 아프간, 볼리비아 등에 개입했으나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영국이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 다녔다면 근대에는 미국이 그랬네요. 텍사스 출신 아이크는 흑백 분리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2차 대전 중 트루먼이 시행한 군 흑백 통합을 하라고 했고 아이크 재임 중 대법원에서 흑백 분리 교육은 위헌이라고 하니 그를 따를 뿐 개인적 신념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세퍼레이트 벗 이퀄이라며 흑백 분리 교육을 했으나 학교 수 차이도 있고 학비 지원 최대 10배가 났습니다. 통합학교에 흑인의 출석을 방해하자 아이크는 군인 본에 저지하기도 했고 법 개정으로 흑인에게 투표권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흑인을 위해 싸운 것처럼 2차 대전에서 싸웠으면 독일어를 하고 있을 거라는 평도 있는 반면 저자는 링컨 이후 이만큼 한의도 없다고 하네요. 당시 분위기로서는 큰 한걸음이었나 봅니다. 아이크는 메인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고속도로도 만들었습니다. 군 시절 수송하며 미국의 열악한 도로 사정을 알게 되고 2차 대전 독일의 아우토반에 감탄해 고속도로를 짓기로 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시스템을 짓는 건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을 받는데요. 내셔널 시스템 어브 인터스테이트 언드 디펜스 하이웨이즈로 이름을 바꿔 국방 호송용, 전시 대피용으로 눈속임을 합니다. 부족한 예산은 관련 가솔린, 트럭세를 올리는 걸로 충당했어요. 업계에서는 당시 반발했으나 고속도로로 사업이 더 커지고 혜택을 누구보다 많이 받게 됩니다. 아이크는 대통령 이전에 선출직 경험이 없어 내각은 정치인보다 기업인이 많았습니다. 재산이 많다는 비난은 받았으나 4년 이상 함께했다네요. 대통령 이전에 정치도 싫어했었다는데요. 재임 중에는 뉴딜을 비판하던 올드가드와 개인, 신념 사이 줄다리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고 싶은데 개인이 못하는 거 해주려고 세금을 낸다는 그의 연설에 개인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사회보장을 늘렸으며 지원을 위해 보건교육복지부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도표를 보니 1인당 복지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국방비는 비슷한데 진짜일까요? 최저임금도 올렸으나 웹백 작전으로 멕시코 노동자를 추방한 건 다시 돌아와서 효용이 없었습니다. 50년대는 정말 미국인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황금시대일까요? 전후 평화로웠고 세계적으로 존경받으며 문화 기술도 발달했고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편입된 때였습니다. 주가가 3배 뛰고 자동화와 고등교육으로 노동임금 27% 상승했습니다. 자동화의 일화로 포드 사장이 로봇이 노동자 대체할 텐데 어떡하냐고 노동조합장에게 물으니 로봇이 차를 사게나 만들라고 대꾸합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질문이네요. 희응. 국가부채도 86%에서
55%로 줄였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세율을 낮추자는 여론에 빚을 갚는 게 먼저라며 높은 세율을 유지한 덕분입니다. 아이젠하워는 이런 자신감으로 안정감을 주는 인물이었으나 겉으로는 골프 치고 노는 이미지라 당대에는 평이 그저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끝이 나는데 트럼프의 롤모델일 수도 있겠네요. 이전에 선출직 경험 없이 기업인을 내각으로 고용하고 불필요하게 외국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점이요. 다만 당시와는 다른 상황이니 같은 결과를 끌어내기는 힘들겠지요.